안녕하십니까. 이갑식 장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만일 내가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다음 5가지 기적은 믿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무신론자 또는 진화론자 그런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의 그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타 치는 노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시회 가서 기타 치는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 그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해 가지고 그 그림을 샅샅이 살피고 그 그림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프레임 속에서 그 주인을 찾으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넌센스죠. 그죠? 왜냐면은 주인은 그 그림이라는 그런 차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벗어난 다른 차원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린 거 창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의 모든 만물을 그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우리는 그 상식적인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차원보다는 훨씬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고 그 이 차원의 바깥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찾지는 못하고 우주 밖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흔적과 손길을 이 우주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또 하나님의 흔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면 그 제가 영적 세미나, 영적 눈뜨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론의 합리성에 관한 그 변증학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자. 뭐 말은 그럴듯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창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과학 있죠.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있습니다. 이 과학은 어떻게는 설명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왜 애초에 가능한가는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science can explain how 어떻게 이게 작동하며 운영하며 이런 원칙 같은 거 법칙 같은 건 설명을 잘합니다. 그러나 cannot explain why it was possible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왜 이것이 이렇게 생겼느냐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다루는 이론이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다루는 이론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 에볼루션이 있고 매크로 에볼루션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것은 그 각 종,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의 종, 그 다음에 원숭이의 종, 그 다음에 악어의 종, 그 종 안에서는 진화가 충분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 그 환경과 상태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 위한 본능의 방법으로 진화가 진행이 되니까 마이크로 에볼루션은 굉장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 에볼루션이라는 거는 그 말의 종에서
예를 들면 원숭이 종으로 건너뛰어서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 원숭이 종에서 건너뛰어서 사람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매크로 에볼루션인데 우리 창조론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건 인간 자체를 만드셨지 인간 자체가 다른 어떤 뭐 원숭이나 다른 그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변해서 진화돼서 우리가 사람이 되게 만드시진 않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다루는 이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신론적 세계관은 다음 5가지 근본적 트랜지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은 막히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something from nothing. nothing에서 something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order from chaos. chaos에서 order가 질서가, 무질서에서 질서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life from non-life. 생명이 없는 데서 어떻게 생명이 생겼느냐. 그 다음에 information from matter. 이 물체 자체는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고 아무런 어떤 생명력이 없는 그 object인데 거기서 어떻게 information, 예를 들면 DNA 같은 information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onsciousness from chemistry. 많은 그 무신론자들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감정하고 느끼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화학 요소들이 서로 액션,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느끼는 자아 같은 거, 양심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케미컬 리액션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5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러나 우리 유신론자, 즉 창조주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모든 5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럽니다. It's easy to say. 말하기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것은 이제 딴 주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창조주로부터 왔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거나 인정 안 하거나 결국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컨트롤이 되고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고 모든 것의 운영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라이프에는 그 아무도 나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님도 그 누구도 나의 라이프를 간섭하는 걸 내가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나의 라이프를 터치하고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신론을 향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전환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거,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체인지 되는 이런 전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만으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우리가 그 확률을 다루는 통계, 이 통계 그 확률 과학에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없이 이 5가지가 저절로 일어났다면은, 그렇죠? 창조주 없이 이 5가지가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죠? 일어났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가 이 5가지를 가능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만은 무신론자들이 이 5가지가 분명히 발생했죠. 이 발생한 거를 창조주 없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려면은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이 5가지의 기적을 믿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전체 서머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something from nothing, 무에서 유. 이거는 뭐냐면 우주의 기원을 얘기합니다.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생겼느냐?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그럽니다. 빅뱅이 생겼어요. 과학적으로 뭐 이모저모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빅뱅이 생겼는데 빅뱅이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그걸 대답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주인을 찾으려면은 그 그림 안에서 주인을 찾으면 안 되고 그 그림에 있는 차원을 벗어난,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세상이죠. 다른 차원에서 찾아야 하듯이 빅뱅을 만드는, 빅뱅을 가능하게 한 그 cause, 그 원인을 찾으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order from chaos, 혼돈에서 질서. 분명히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혼돈 상태에 있고 성경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혼돈 상태에 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질서로 이제 변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질서를, 누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었냐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얘기할 때 물리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물리상수가 있는데 만유인력이라든지 그 thermodynamics 상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우주 안에서 어디나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 constant 상수를 얘기하는데 그 상수를 누가 정했냐는 겁니다. 그 상수 때문에 지구와 달이 떠 있고 태양이 떠 있고 만유인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이게 생기는 건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된 거냐, 과학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nformation from matter, 그냥 나무나 바위나 짐승이나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물체지 않습니까? 그 물체에서 originally, 최초의 그 물체 안에 어떻게 나를 복제하고 나를 낳게 하고 나와 똑같은 인자, 나와 똑같은 그런 attribute이 전승이 돼 가지고 거기서 다른 내가 나오고 나의 자손들이 나오는 그 information, DNA, 그것이 유전 정보의 기원이 어떻게 생겼냐 이겁니다. 과학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에서 의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화학 반응의 결과라면은 그 화학 반응에서 의식, 양심, 사람과 사람과의 내가 느끼는 거, 또 어떤 그걸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화학 반응에서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룰 텐데 이 5가지가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PC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실 때 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대로 다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끝나지만은 과학적으로 무신론, 창조론은 없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이 5가지의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5가지에 대한 기적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something from nothing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에서 유가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생겼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자, something from nothing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과학은 nothing에서 something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을 한 번도 관찰한 적이 없어요. 무에서 유가 생긴 거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태가,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무에서 유가 생긴 거 또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만든 것을 한 번도 성공했거나 관측한 적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비슷한 실험은요, controlled environment, 세상에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이나 진공관이나 적당하게 그 optimum한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것도
완전한 어떤 무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유로 향하는 인디케이션이 거기서 증명이 됐다 하는 그 정도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상입자의 순간적 출현을 다룰 겁니다. 이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영원히 나타난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타난 그런 가상입자를 보고 철저히 입자를 보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nothing은 철학적 신학적의 무가 아니라 이미 에너지 물리법칙 양자장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controlled environment, control environment의 그 컨트롤된 컨디션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를 주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물리법칙,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안에서 controlled environment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물리법칙이 당연히 이미 존재하겠죠. 또 양자장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태초의 자연 상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실험 그 환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신학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무는 무엇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혼돈과 공허가 nothing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formless, 아무런 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무입니다. 그래서 formless and empty 상태가 완전한 무이지, 이런 어떤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실험실 주위에는 이미 파장이 형성이 되고 에너지가 있고 물리법칙이 있는 그 안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완전 무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었다는 과학 실험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언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훑어가는 의미로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이 다루는 진공은 이미 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공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자체 진공이 됐다고 해서 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양자장론에 의하면 진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하는 에너지장이에요. 그렇죠. 진공이라고 여기서 공기를 다 빼고 진공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에너지나 파장이나 뭐 전자파나 뭐 그런 거는 물리법칙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장에서 가상입자 virtual particles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에너지장 안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지 완전한 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완전한 무, 아무 법칙이나 공간이나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 데서 유가 만들어지는 창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 브룩헤븐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실험을 했는데 진공의 요동으로 생긴 가상 쿼크와 반 쿼크가 고에너지 충돌로 실제 입자로 변화되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controlled environment에서는 파장, 진동 이런 어떤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particle 이 서로가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입자가 변화되는 것이 관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미 존재하는 양자장과 충돌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즉 nothing이 아니라 이미 something이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할 때 무라는 그 환경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무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관측한 모든 something from nothing은 사실은 something from something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시도한 something from nothing의 실험들의 실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
스윙어 이펙트, 스윙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1년에 줄리안 스윙어라는 사람이 강력한 전기장을 진공에 가해하니까 전자, 양전자 쌍이 진공에서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전기장의 그 매그니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주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그 매그니튜드의 그 사이즈로 전기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현이 전혀 불가능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BC 연구팀은 이를 그 초유의 헬륨으로 모사하여 진공 대신에 헬륨이라는 그런 입자를 집어넣어서 소용돌이와 반소용돌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무에서 유의 물체가 생겨나지 않을까를 관찰을 했는데, 자, 이것은 진짜 진공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그 이미 헬륨과 에너지 흐름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바깥에 는 에너지 흐름, 전자파, 파장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헬륨을 집어넣어서 물질이 이미 무가 아니라 유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또 유를 만들어낼까 하고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험적으로 다급한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이거는 진정한 상황에서의 nothing의 실험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quantum vacuum fluctuation이라는 그런 가상 입자 실험을 했는데요. 똑같은 실험에서 가상 입자들이 고에너지 충돌을 통해 실제 입자로 변환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관측이 되었어요. controlled environment에서. 그러나 이 역시 충돌 에너지와 양자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양자장이 없고 충돌 에너지를 발생을 안 시키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어떤 물질이 절대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양자 진공에서의 물질 생성 실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Popular Mechanics 기사에서도 진공은 비어있지 않고 가상의 입자가 요동치는 복잡한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진공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당시에 했는지 모르지만 진공 안에서도 무가 아니라 전파, 파장,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상 입자를 생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헬륨이라든지 그런 걸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pure nothing이 아니라 어떤 controlled environment에서 실험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상 입자는 에너지 시간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잠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는 물리 법칙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말하는 nothing은 진정한 의미의 무가 아닌데, 과학이 말하는 nothing은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리법칙이 있고 양자장이 있고 에너지가 요동이 있는 상황을 nothing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무는요, 공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법칙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장도 없는 상태를 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무 상태에서는 어떤 자연적 과정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그런 무엇이 진행이 되려면 법칙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 옮기는 것이 무조건 어떤 에너지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옮기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 과학적입니다. 그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에너지를 어떻게 어플라이하고 진행을 시키는가 하는 그런 어떤 법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칙과 에너지가 없으면은 과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과 에너지가 없는, 여기 말했죠, 법칙과 에너지가 없는 무상태에서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은 무에서 유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단 한 번도 관측한 적이 없고 이론적으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존재하려면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time, space, material. 그렇죠? matter.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 물질이 필요한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은 when, 언제, 공간은 어디에, 물질은 무엇.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존재하게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십시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존재하게 하는가라는 말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nothing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동시에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탄생하려면은 언제, 어디에, 무엇이라는 것이 동시에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생겨나기도 힘든데 이 동시에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동시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만일 시간과 공간만 있고 물질이 없다면은, 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디다 만들 것인가, 이건 정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물질이 없다면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과 물질은 있어요. 언제 만들고 무엇을, 우주를 만들까 하는 건 결정이 됐는데, 생각이 됐는데, 공간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어디다 놓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주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과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이 있고 뭘 만들까도 있는데, 시간이 아직 탄생되지 않았다면은 언제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려면은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상태에서 언제, 어디에, 무엇이라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 시작은 이 세 가지 요소, 시간, 공간, 물질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 공간, 물질이 동시에 필요한데, 과학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의 동시 생성을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명할 수도 없고, 오직 그냥 기적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기적적으로, 자연적으로 동시에 이 어려운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기적이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피조물인 인간은 과학 차원을 뛰어넘은 조물주의 영역인 섭리와 운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제가 피카소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그림 안을 들여다봐도요, 조물주를, 그 그린 피카소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차원이 아는, 그거를 넘어선 차원에서 그 피카소라는 인물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 컴퓨터가 신기해가지고 컴퓨터를 뜯어가지고 해체해보지만 그 안에 컴퓨터 만든 사람은 그 안에 없어요. 컴퓨터라는 차원을 넘어섰는데 그 컴퓨터를 만든 엔지니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 요소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 요소를 넘어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 정리하자면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쟁의 원인이 있고, 배가 안 좋아서 설사를 했다. 그러면 설사를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것에는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주에는 원인이 있어요. causer, C-A-U-S-E-R. 모든 cause에는 causer가 있어요. cause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은 시간, 공간, 물질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므로, 맞죠? 시간, 공간,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또는 그 원인은 그것보다 미리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시간, 공간, 물질보다 먼 후에 태어나면은 결국은 시간, 공간, 물질하고 똑같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 공간, 물질을 만든 분은 그거보다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하고, 그죠? 비물질적이고 강력하고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시간, 공간, 물질을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성경이 얘기한 것 아니고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 시간을 초월하고 비물질적이고 강력하고 인격적인 존재, 조물주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가능성을 남긴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omething from nothing을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제는 order from chaos입니다. 혼돈에서 질서. 자, 그러면 혼돈에서 질서는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핵심 요약을 해보자면요. order from chaos. 과학은 혼돈에서 질서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order from chaos가 전적으로 무작위 randomly만으로 생겨난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도 이제 이런 게 있죠. 이제 교회 처음 나가신 분들이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도 그냥 여기저기 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인 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과학을 믿는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도 이것이 과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과학자들이 그런 것을 증명하지 않은 것들도 그냥 자기 임의대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학에서는 사실 뭐 absolutely 절대적으로 혼돈에서 질서가 무작위적으로 벌어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최신 연구들은 모든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내부 구동력, 그 어떤 물체, 혼돈이 있는 그 물체 안에 어떤 그 internal driver와 어떤 force와 양의 피드백,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그 positive, 어떤 그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positive한 어떤 그 물리적인 피드백이 그 안에 존재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드라이빙 포스나 그 피드백이나 이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완전한 그 혼돈에서 질서로 가기 위한 일단 조건이라고 이렇게 조건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서의 출현은 법칙과 힘과 구조와 상호작용이 이미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무질서, 그러니까 법칙 없는 거죠. 완전한 그 법칙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질서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과학자들도 혼돈에서 질서가 뭐 무작위적으로 갑자기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돌리기는 싫다는 뭐 이런 겁니다. 자, 과학자들이 발견한 질서가 생기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중력이 있어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중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력도 있죠. gravity 있죠. 그 다음에 electromagnetic forces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적인 압력 thermal pressure가 있습니다. 태양과 관련되는 거죠. 태양이 뭐 빛만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열적인 압력도 태양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열적인 압력. 그 다음에 instability와 feedback. 어떤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양의 조금 전에 말한 그 양의 피드백이 어떤 생성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질서가 생기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 법칙도 자체가 그 무작위 자체가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률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무질서 안에도 어떤 확률, 어떤 무질서지만은 질서를 향한
확률이 있지 않나,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혼돈은 진짜 혼돈이 아닙니다. 과학이 말하는 혼돈은 물리법칙 존재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고 상호작용, 공간, 시간 존재, 불안정성, 피드백 메커니즘 존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조건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의 개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법칙적 기반을 이미 깔아놓고 시작합니다. 과학도 이런 과학이 요구하고 있는 법칙적 기반이 이미 깔려 있다는 것은 이 법칙적 기반이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칙적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과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주 없는 질서 생성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질서가 생기려면 법칙이 필요하죠. 그렇죠? 질서가 생기려면 그러면 질서는 법칙의 표현입니다. 어떤 법칙을 이렇게 어플라이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제 질서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법칙이 없다면 질서도 없어요. 법칙이 없다면 질서도 없습니다. 법칙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어요. 법칙이 생기려면 법칙을 부여하는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 존재가 필요하든 메커니즘이 필요하든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조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조직화는 법칙이 있는 세계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 조직화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에서 어떤 설계하거나 밀어주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이미 존재하는 그 법칙 힘 상호작용 때문에 혼돈 속에서도 스스로 질서를 나타내는 현상을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데, 자기 조직화는 법칙이 있는 세계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칙 힘 상호작용이라는 컨디션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래서 질서의 원천은 혼돈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질서의 원천이 혼돈이 아니라 법칙인데 혼돈에서 질서가 나오려면 어떤 법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반도 없는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반도 없는 혼돈이라고 보이는 그 안에서도 이러한 법칙 힘 상호작용이 스스로 자기 조직화해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칙이 깔려있는 혼돈이 질서로 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혼돈에서 질서가 생기려면 질서를 만드는 기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혼돈에서 질서가 생기려면 질서를 만드는 기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 조직하는 중력, 물리상수, 공간, 시간이 이미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질서의 출현은 법칙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칙의 존재는 창조주의 섭리를 벗어나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주는 이토록 정교하게 조율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연주의는 우주의 물리상수들이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값으로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 모든 법칙에 상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결국 확인하고 이제 검증이 돼서 언제나 우주의 어디나 언제나 통하는 그 법칙이 있죠. 좀 후에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상수들이 우연히 이런 생명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적당한 값으로 맞춰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자연주의 무신론자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수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별, 행성,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는 물리학과 우주론에서 미세 조정, 즉 fine tuning problem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중력상수, gravity, 중력상수는 10의 40승분의 1 이내로 조율되지 않으면 별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의 40분의 1이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이거는 지구의 모든 모래알 중에 내가 표시한 단 하나 모래알을 뿌려놓고 그것을 온 세계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래에서 한 번에 뽑는 것보다 훨씬 희박한 수치가 10의 4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 상수가 이 정도의 정확성으로 조율되지 않으면 별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 초기에 그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주 팽창률 그 값이 10의 60분의 1만 달라도 우주는 붕괴되거나 급속히 흩어졌을 거라고 그럽니다. 10의 60분의 1, 이건 어느 정도일까요? 보잉 747 부품들이 막 그 매립장에 있는데 토네이도가 휘 불고 지나가니까 그게 움직여가지고 자동적으로 완벽한 비행기로 조립될 확률 정도가 10의 60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에 우주상수, 이게 10의 120분의 1의 정밀도로 조율이 되어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현실 세계나 우주의 역사 속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확률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확률로 우주의 상수가 조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정밀도를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를 만든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선택일 뿐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라저 펜로스라는 수리 물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밀도 있죠. 이 정밀도를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 우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그게 정해졌다.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를 만든 존재를, 그것이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우주를 만든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선택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펜로즈는 빅뱅 초기 상태의 정밀도를 10의 123제곱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수입니다. 원자수는요, 10의 80분의 1이랍니다. 80승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그 정확도를 가지고 빅뱅 상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정밀도를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부정하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적 넘버 3, life from non-life.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오는 거,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 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학적 진화와 자연 발생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생물인 화학물질에서 생명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려는 이론들입니다. 이론입니다. 그 오파린 홀데인 가설은요, 원시지구, 그 초창기의 지구의 어떤 그 끈적끈적한 그 원시 수프 같은 그런 어떤 상태에 그 안에 화학물질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 화학물질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서 이제 서로 충돌하고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연하게 그 맞는 어떤 그 컴비네이션이 조합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떤 조그만한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점점 복잡하게 발전돼 가지고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점점 이제 진화돼서 우리 같은 인간이 생겼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가설로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밀러 유리 실험 유명하죠? 1953년에 원시 대기를 재현한 환경, 제가 말씀드렸죠. 재현한 환경은 controlled environment입니다. 대기 위에서,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외부에서 애드합니다. 그 실험실 자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법칙이나 모든 자기장이나 파장이나 뭐 이런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그 범위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 자, 원시대기를 재현한 환경에서 전기 스파크를
가해가지고 아미노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에서 유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밀러 유리 시험은 무에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어떤 완전한 아미노산도 아니고 아미노산에 버금가는 어떤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아미노산의 기능과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획기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RNA 세계 가설, 단백질, DNA 단백질보다 먼저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 분자가 먼저 등장해서 이것이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제가 가능한 RNA 분자가 먼저 등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RNA 분자는 그럼 어떻게 등장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설명하지도 않은데 이걸 RNA 세계 가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심해 열수구 가설이 있습니다. 바다 및 뜨거운 화산 분출구 근처에서 화학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생명이 되는 재료가 만들어졌다는 가설입니다. 네, 가설이에요. 그 다음에 외계 기원설. 이거는 지구가 아니라 다른 우주, 다른 세상, 다른 그 운석에서 어떤 생명의 재료가 되는 생명체가 뭐 이렇게 뭐 조금 묻어가지고 왔던지 뭐 아니면 생명체가 어떻게 그 화석을 운석을 따라와서 지구에 유입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이거 굉장히 황당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러면은 그 다른 생명체가 온 그 다른 생명체는 그쪽에서 어떻게 또 발생했냐 이런 그 꼬리를 무는 그런 circular reason이 되는 그런 일종의 가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느냐? 과학자 사이에서도 왜 비판을 받느냐? 자, 보세요. 알파벳, ABCD한 알파벳 조각을 아무리 흔들어서 바닥에 뿌려도 저절로 셰익스피어 소설 한 권이 완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알파벳이라는 재료는 있지만은 그것을 의미 있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규칙, 정보, 인포메이션이, 인스트럭션이 없기 때문에 또 배열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전혀 작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가설들은 어떤 그 재료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재료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어떤 그 규칙이라든지 배열하는 인스트럭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 그것이 아미노산 비슷한 것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야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미노산이 어떤 정보와 규칙이 없이는 더 이상 어떻게 자기 복제도 할 수 없고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데 말이죠. 자,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세포 하나가 작동하려면은 정확한 순서의 단백질과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확한 유전 정보, 그것이 DNA, RNA에 있습니다. 또 그 정보를 읽으러 가는 또 그 RNA가 있어요. 그 단백질로 번역하는 기계, 그게 그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그게 리보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세포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부 동시에 서로 맞물려 존재해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 공간, 물질 어느 하나만 먼저 생기고 차례대로 생기면 절대 안 되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세 개가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생겨야지만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듯이 이 단백질, DNA, RNA, 리보솜 같은 것도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를 해야지만은 세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DNA는요, 단백질, 효소 없이는 복제될 수가 없어요. DNA는 단백질 없으면 아미노산이 없으면은 DNA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어디 있냐면 DNA 안에 있어요. 즉 DNA가 있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있으려면 DNA가 필요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한쪽만 먼저 우연히 생겨서는 순환을 시작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DNA건 RNA건 리보솜이건 단백질이건 뭐건 간에 동시에 생겨야지만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진화론은 이미 존재하는 생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설명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이 질문에 답하려는 이론이 화학적 진화, 자연 발생설이죠. 그러나 아직 어떤 실험도 무생물에서 자연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요. 1953년에 유명한 밀러 유리 실험은 몇 가지 아미노산 비슷한 생성을 보였을 뿐 살아있는 세포는커녕 자기 복제 분자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자와 난자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서로 결합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가 복제하는 겁니다.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네 개로 이렇게 분열하는 건데 자기 복제조차도 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세포 기능을 발휘하는 이 생명체가 발생하겠습니까? 아미노산 생성이라는 거는 그 controlled environment에서는 충분히 언제 어디서나 생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실험입니다. 자, 확률이 말해주는 것. 가장 단순한 자기 복제하는 단백질 하나가 우연히 정확한 순서로 조립될 확률은 10의 164제곱분의 1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죠. 10의 80제곱분의 1은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수를 합친 거의 확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확률, 거의 불가능한 거죠. 10의 120승 정도만 되면 불가능인데 10의 그것도 불가능한 걸 넘어서 10의 164제곱분의 1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자기 복제가 정확한 순서로 조립될 확률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원자 수는 제가 말씀드렸지 10의 80제곱입니다. 그것의 2배나 되는 겁니다. 자, 최초의 박테리아 하나는 수백 개 정밀하게 배열된 단백질과 유전 정보를 동시에 필요합니다. 단백질의 존재와 유전 정보의 존재가 동시에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여기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고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박테리아는요, 사람 머리 두께에 비교하면요, 박테리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작아요. 이 머리카락의 수백 배 정도 작습니다. 그 작은 박테리아 하나에 여러 가지의 단백질, RNA, DNA 이런 조합이 있는데 그것이 그 모든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동시에 그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래드 포일이라는 천문학자가 말하기를 생명의 자연 발생 확률은 고물 더미 이후에 태풍이 지나가 보잉 747이 저절로 조립되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확실한 그런 보잉 747이 조립되는 확률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 확률은 없다는 거죠. 자, 생명의 기원 문제는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시작됐으며 이게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말하는 마음속에도 분명히 창조주, 조물주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이 있다라는 말을 절대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이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그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그 거부 반응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연 선택은 이미 살아있는 대상에만 작동되는 메커니즘이고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 자체는 작동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화학물질 자체가. 즉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이 아니라 이후의 변화를 다루는 이론이다라고 다수의 진화 생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information from matter. 물질에서 정보가 어떻게 생겼느냐? 물질에 어떻게 어떤 사람의 개입 없이 물질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느냐? 컴퓨터에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신론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DNA 정보가 어떻게 순수 화학 과정만으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입니다. 자기조직화 우리 배웠죠? 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 이론, 물리학자 스튜어트 카우프만 등이 주장한 이론으로 복잡한 그 계통의 특정 조건에서 저절로 질서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어떤 간섭 없이도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향하는 어떤 경향이 있다. 근데 그 경향을 누가 저절로 되진 않았을 테고 그 경향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시하는 그 예를 보면 눈송이나 소용돌이, 벌집 패턴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적자생존이라 그럴까? 생존에 적합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낸다 라고 이제 가설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벌집 패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자체도요. 모든 벌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그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법칙이나 그 벌 안에 들어있는 인스트럭션이 없으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질서를 향한 어떤 경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DNA의 정보도 이런 자발적 질서 형성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의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RNA 세계 가설의 정보적 확장, 앞서 다룬 RNA 세계 가설을 정보 측면에서 확장한 것으로 RNA가 자기 복제를 시작하면서 정보가 자연스럽게 축적 진화됐다는 주장이에요. RNA가 자기 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축적되었고 그것이 이제 복잡 다단하게 변해서 정교한 정보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 그러는데 RNA가 자연적으로 자기 복제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것도 밝히지 않고 일단은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고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를 축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를 화학의 부산물로 보는 환원주의적 관점이 있는데요. 도킨스 같은 일부 학자들은 DNA의 정보라는 표현 자체가 그 메타포, 은유일 뿐 실제로는 순수한 화학 반응의 결과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지적 존재가 부여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화학적으로 여기저기 충돌하고 뭐 이렇게 결합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런 그런 DNA 정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omplexity theory가 있는데요. 에너지가 흐르는 열린 계에서 무질서에서 질서가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허리케인이나 대류 패턴처럼 자연적으로 무질서에서 질서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넌센스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창조주 없이 정당화하기 이런 것들이 어려운가? 자, 패턴과 정보는 달라요. 조금 전에 말한 가설은 패턴을 얘기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의 어떤 패턴, 화학 반응에서 질서를 향하는 패턴, 뭐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자기 조직화에서 뭐 내부적으로 어떤 그 패턴이 생긴다. 패턴을 얘기하는데 패턴과 정보는 엄청 다르죠. 패턴과 specified complex는 다릅니다. 자, 바람에 흩날리는 알파벳 ABC 알파벳 조각들 있죠. 그것은 무질서, 그죠? 무질서입니다. 근데 그 AAAA처럼 어떤 반복되는 패턴, AAAA 또는 AA, BB, CC, DD처럼 어떤 패턴이 있죠, 그죠?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 질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정보는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배열입니다. 이 정보가 meaningful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알파의 조각은 무질서나 마찬가지고 AAAAA, BBBB 하는 패턴은 어떤 인스트럭션이나 인포메이션이나 정보가 없는 무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가 되려면은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배열, 그것이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같은 종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무질서 반복의 질서는 이런 거, 바람에 흩날리는 알파벳 조각이나 AAA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 이게 의미를 담은 특정 배열은 물리법칙만으로 만들어내는 사례는 관찰된 적이 없다는 것이 비판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패턴에서부터 어떤 질서가 창조된다,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패턴을 강조하는데, 그런 패턴, 바람에 휘날리는 알파벳 조각에서 조금 더 진보된 AAAA, 뭐 AABB, AACC, 이게 뭐 질서가 아니냐? 근데 그게 질서가 아니라 그런 건 무정보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나는 오늘 학교에 간다라는 의미의 실질적인 정보만이 어떤 DNA의 그 정보와 같은 종류의 정보인데, 그것은 자연적인 물리 법칙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주 없이 justify 하기 어려운가, 정당화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는 물질의 속성이 아닙니다. 베르너 기시 주장한 핵심 논리인데요. 정보는 그것을 담는 매체, 즉 종이, 하드 드라이브, DNA와는 별개의 실제이다. 같은 문장을 종이에서도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또 소리를 말해도 정보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정보는 물질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보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부호화, 인코딩된 개체입니다. 그래서 부호화에는 반드시 송신자, 약속된 코드 체계, 수신자가 필요합니다. 그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 어떤 정보라는 그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송신자가 있고 또 수신자가 있고 또 약속된 코드 체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어떤 뜻을 전달하느냐는 그런 코드 체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DNA 경우는 그 유전 암호가 있고요. 그것을 읽는 기계, 리보솜이라는 게 있고 또 번역하는 규칙이 이미 하나의 완결된 어떤 시스템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그 화학물질이죠. 그 화학물질 자체는 송신자도 코드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잉크와 종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문장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죠. 화학물질이 뭐 변하고 또 변화되고 합쳐지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은 그 어떤 그 차원을 벗어난 어떤 인텔리전한 존재가 어떤 목적, 암호화한 그런 물질 인포메이션이다. 그리고 그것은 읽는 자와 또 보내는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런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와 종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문장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말했지만 닭과 달걀 순환 문제가 또 나옵니다. DNA를 읽으려면 정확한 번역기계 리보솜과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번역기계를 만드는 설계도 역시 DNA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해독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그 정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순환구조, 즉 정보 없이 정보 해독 기계가 먼저 생겼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관점은요, 어떤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그 부분적인 컴포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컴포넌트이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시스템 만들듯이 이거 하나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컴포넌트이 동시에 만들어져야지만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생기고 인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적 반증 사례가 부재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관찰한 모든 코드와 언어, 모르스 부호, 컴퓨터 프로그램, 인간의 언어는 예외 없이 지적 존재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모르스 부호 누가 우연히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컴퓨터 프로그램 누가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도 또 문법 같은 거 그런 것도 발견한 것도 인간이 다 발견해 가지고 또 인간이 서로 그 문법을 통해 가지고 발전시키고 서로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적 존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순수한 무작위 화학 과정이 새로운 기능적 정보를 스스로 창출했다는 재현 가능한 실험 사례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요. 모르스 부호, 컴퓨터 프로그램, 인간의 언어, 누군가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정밀한 DNA, 그 암호, 부호, 인포메이션, 인스트럭션 누가 만들었냐. 자, 어떤 지적인 존재가 만드는 게 분명한데 이것을 무작위한 화학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이가 기존 정보를 약간 바꾸는 것과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 DNA 속 언어는 어디서 왔는가? DNA는 단순한 화학 물질이 아니라 4개 염기, ATGC라는 그런 염기가 있어요. 그 4개 염기로 쓰인 디지털 코드입니다. 인간 게놈은 약 30억 개의 염기 쌍이 있다고 그래요. 정보량으로 환산하면 약 750 메가바이트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화학 물질 자체는 정보를 스스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잉크가 저절로 문장을 쓰지 않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정보이론의 창시자 클로드 셰넌 이후 우리가 아는 모든 특정된 복잡 정보는 예외 없이 지적 근원에서 나왔어요. 모르스 부호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인간이 어떤 암호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어떤 그 지적 근원에서 나왔지 저절로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정보인 그 DNA가 어떻게 화학적인 물질에 서로 충돌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보과학이 보여주는 한계, 자연 법칙은 눈송이 같은 반복적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복이 아닌 의미 있는 순서 정보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변형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이미 존재하는 정보는 인간이 바꿀 수 있듯이 존재하는 정보는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기능적 정보를 창출했다는 실험적 증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정보학자들은 정보는 물질의 속성이 아니라 물질과 구별되는 독립적 실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종이에 쓰여져 있느냐, 컴퓨터에 쓰여져 있느냐, 또 아니면 DNA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정보가 어떤 그 뭐 종이 정보다, 뭐 컴퓨터 정보다 이런 어떤 속성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쓰여졌던 컴퓨터에 쓰여졌던 DNA에 쓰여졌던 그것과는 관계없는 이건 하나의 매체에 불과하고 그것과는 구별되는 관계없는 독립적인 실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DNA 오류 수정 체계 자체도 매우 정교한 정보 관리 시스템이며 이것이 먼저 존재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순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DNA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DNA는 우리가 만드는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훨씬 진보된 프로그램 같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빌 게이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코드는 반드시 코더,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자연 세계에서 예외 없이 확인되는 원리다 라고 빌 게이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DNA라는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어떤 화학적인 충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 존재가 디자인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코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빌 게이트가 실제 우리 컴퓨터 세계에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Consciousness from chemistry. 화학 반응에서 의식으로. 자, 감정에 대한 무신론자, 유물론자의 주장. 감정. 인간이 감정이 있잖아요. 양심도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사랑, 슬픔, 기쁨, 두려움 같은 감정은 영혼이나 마음이라는 별도의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 속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무신론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 슬픔, 감정, 자아에 대한 의식 이런 것이 어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어진 영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호르몬과 화학 물질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유물론자들의 설명은요. 이러한 물질과 호르몬으로 감정을 번역한다는 건데 사랑의 착은 옥시토핀, 도파민, 바소프레신의 분비에 의해서 이런 사랑과 애착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도파민, 세로토닌 수치의 상승에 의해서 행복과 쾌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편도체 활성화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수치의 저하로 슬픔과 우울이 생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 심리학적 설명에 의하면요. 감정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통해 남겨진 적응적 메커니즘이라고 본다. 예를 들자면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게 해서 생존 확률을 높였고 사랑, 즉 애착은 자녀 양육과 유전자 전달을 돕는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즉 감정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상들의 생존에 기능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남아서 진화가 되었다라는 관점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런 대화,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생각하는 거, 또 분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그저 화학적인 어떤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화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결과가 생기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을 믿을 분들 계시나요? 자, 의식에 관한 무신론자가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순수 물리적 뇌 과정에서 생겨나는지를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동일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의식은 곧 뇌 상태 그 자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특정 신경세포 패턴과 동일한 것이지 별개의 무언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딴 어떤 의식이라는 어떤 영적인 그 차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에서의 그 상태 자체가 바로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의식이라는 것은 별도의 설명할 필요가 없고 뇌의 물리 상태를 완전히 기술하면 그것이 곧 의식의 완전한 설명이라는 입장입니다. 믿기 어려운 입장이죠. 기능주의. 의식은 뇌라는 특정 물질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적 구조에서 나왔다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실리콘 칩이든 뉴런이든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면 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발론이라고 emergentism이라는 건데요. 물이 수소와 산소 분자 각각에는 없는 축축함이라는 성질을 가지듯이 뇌를 구성하는 뉴런 하나에는 의식은 없지만 수백억 개의 복잡하게 연결되면 의식이 창발적으로 축축함이 그 산소 분자에는 각각 없지만 축축감이 생기듯이 이런 그 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 정보론도 있습니다.
내뿐 아니라 정보 통합도가 충분히 높은 시스템이라면 무엇이든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의식을 가질 수가, 의식이 어디서 생기느냐를 설명하라는데 의식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범신론이 아니라 범심론입니다. 의식은 뇌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가장 근본 단위에 의해서 원초적 의식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내재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뇌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뇌재가 되어 있어서 뭐 나온다는 이런 식의 이론입니다.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자, 정보 처리와 주관적 경험은 다른 범주입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처리 과정에 왜, 어떻게, 느낌이라는 것이 동반되느냐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온도라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숫자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온도계는 춥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같은 정보, 그러니까 몇 도냐 하는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도 춥다는 것을 경험을 하죠. 자, 뇌의 뉴런 발화 패턴을 완벽하게 측정하고 기술하는 것은 온도계의 숫자를 읽는 것과 원리적으로 같은 차원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물리적 과정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이 동반이 돼요. 아무리 정교한 물리적 기술을 쌓아도 왜 이 과정이 사람에게는 느낌이 동반되고 저 과정, 온도계에는 동반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과학적인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느낌. 어디서 왔습니까? 주관적인 느낌. 화학적 반응, 호르몬적 또는 내재하고 있는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어떤 그 느낌?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거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학에서는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낌이 주관적인 느낌이 어디서 왔느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시적 모순, 이성 자체의 신뢰성 문제. C.S. 루이스 유명한 그 신학자며 작가가 제기한 논증이죠. 자, 보세요. 만약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순전히 물리법칙, 화학 반응에 의해서 된 결과라면은 그 생각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원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모든 것이 물리적 법칙,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일어난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 결론이 맞다고 믿는다는 것 자체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니라 단지 뇌 속의 화학 반응이 그런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 이게 맞다고 설명하는 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뇌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신론이 맞다는 나의 믿음 자체도 순수 화학 반응의 우연한 산물이라는 뜻이 되어서 그 믿음이 참이라고 신뢰한 근거가 사라지지 않냐는 겁니다. 그죠? 난 신이 없어. 무신론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나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나의 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 만들어낸 결과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논증으로 자신의 논증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예가 된다라고 C.S. 루이스가 논증을 했습니다. 뇌의 전기 신호가 어떻게 나라는 의식이 되는가? 뇌는 전기 화학적 신호를 처리하는 물리적 기관이죠. 그러나 전기 신호와 주관적 경험, 빨간색을 본다는 느낌,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주죠. 전기 신호와 그런 어떤 주관적인 것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철학자 차머스는 이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로 명명을 했습니다. 뇌 활동을 아무리 정밀하게 측정을 해도 왜 그 물리적 과정에 주관적 경향이 동반되는지는 설명되지
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아무리 박쥐의 신경계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설명을 하고 기술을 해도 그 주관적 느낌 자체는 물리적 기술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 자체를 어떤 과학적인 기반인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의식이 단순한 물질의 배열 이상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 네이글이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식이 단순한 물질의 배열 이상의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과학계에서도 어떤 물리적인 것 이상의 다른 차원의 어떤 영역이 있지 않는가라는 여지를 남겨둔다.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창조주 없을 때와 창조주와 있을 때, 인정할 때와의 그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에서 유가 발생했다는 건 창조주가 없으면요, 원인 없는 우주를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와 함께라면은 영원하신 창조주가 원인임을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돈에서 질서는 창조주가 없으면은 우연한 초정밀 조율을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기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창조주가 있으면은 지혜로운 설계자가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을 창조주가 없이 믿으려면은 10의 164분의 1의 확률을 믿으면 되는데 창조주와 함께라면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계심을 믿으면 됩니다. 물질에서 정보는 창조주가 없으면은 저절로 코드가 생겼다, 저절로 인포메이션이 생겼다, 저절로 DNA가 생겼다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함께라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에서 모든 의식, 자아,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양심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창조주 없이 믿으려면요, 설명되지 않는 주관성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그저 저절로 생긴 주관성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함께라면은 화학에서의 의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애트리뷰트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성, 영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 어떤 영역에서만 가능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자아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컴의 면도날이 있습니다. 14세기 영국의 그 수도사이자 논리학자라는 오컴의 이름에서 따온 원칙인데 Keep things simple, Keep things simple. 오컴의 면도날은 더 단순한 설명이 무엇인가? 단순한 설명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은 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설명보다는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가정, 저런 가정보다는 더 적은 가정으로 설명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 그쪽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무신론은 이 5가지의 지금까지 배운 각각에 대해서 서로 무관한 별도의 통계적으로 지극히 낮은 우연과 우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연, 이것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단 하나의 전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로 5가지 모두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일관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션을 끝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5가지 중 나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은 몇 번입니까? 두 번째, 무신론자 친구에게 이 논증을 내가 설명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세 번째, 이 논증들은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식과 믿음, 이성과 신앙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운 지식, 그리고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성,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션을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우리와 같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무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말씀, 즉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주와 모든 만물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요, 이성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이성은 결국 창조주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모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신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과 성경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그 누구도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그 누가 무조건 믿어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일리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make sense 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계기와 그런 순간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진리나 어떤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우주 안에서 발견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차원을 벗어난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만지고 보고 하기 전에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오픈 마인드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간혹 성경 말씀을 집어넣었지만은 결국은 논리와 합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사실에 대한 어프로치를 해보자는 그런 접근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비판해보시고 의문이 있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굉장히 직무유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극단적으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과는 영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스갯소리라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There's nothing to lose.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찾아봐서 하느님이 있냐 없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그거를 발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5가지 사항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여러분들이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5가지 그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세션을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손길 흔적과 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게 해주면은 영안이 트면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옛날에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의 지혜가 되고 영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